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열강의 경제적인 침탈과 관련돼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교과서는요, 137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37쪽을 펼쳐주고 학습지는 77쪽을 펼쳐주세요.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저번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은 어떤 거였나? 바로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는 모습,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 침탈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일, 의, 정, 서, 병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 인사권, 외교권, 사법권 등을 침탈해 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침탈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싸우자. 우리는 그게 의병운동 그리고 의열투쟁이었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국권을 찾아가자. 애국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저번에 배웠던 거는 의병의열투쟁과 애국계몽운동. 다르게 말하면 국권 침탈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대응해간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배경으로 발생한 의병은 평민층이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자, 이 의병이 왜 발생했다고 되어 있나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의병이 왜 발생했는가? 배경이 뭐래요? 그쵸, 바로 명성황후의 시의 사건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의병이 발생한 배경, why, 왜 일어났는가?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 부르나요? 그쵸,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이죠, 여러분들.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해 발생한 의병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을미의병이다라는 거예요. 을미의병. 이 을미의병의 특징을 묻고 있으면 특징. 을미의병의 의병장은 주로 어떤 계층들이었나? 평민층이 맞나? 자, 우리 그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화면에서 어떤 사람 인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나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래요. 바로 양복이 아니죠. 한복이죠, 한복. 한복을 입은, 정갈하게 입은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유인석이었습니다. 유인석이라는 의병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으로 추론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지배계층이지 않을까? 양반계층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추론해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유생층이라는 거. 그래서 을미의병의 특징은 유생층이 주로 의병장으로 활동했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답은 X가 됩니다. X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평민층이 의병장으로 활동했을 때는 어느 의병 때냐? 평민층이 의병장 활동했을 때가 을사늑약을 맺었던 을사의병이죠, 여러분들. 을사의병. 을사의병 시기에는 유생층에서 이 양반계층에서 평민층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게 확대되었다. 그 평민층의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백두산의 호랑이. 누굴까요? 그렇죠. 신돌석이요. 그렇죠. 신돌석이라는 평민층으로 대표하는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을사의병 시기에는 유생층뿐만 아니라 평민층까지 확산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보안에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전쟁 중에 조직해 활동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보안회를 활동이 언제 했냐? 언제 했냐? when이에요. when, 언제 했냐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전쟁 중에 활동했을까? 자, 이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들?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의 전쟁의 마무리로서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ing예요. ing 진행 중에 활동했나? 그렇죠. 보안에는 이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전쟁, 러일 전쟁 중에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안에는 활동을 했대. 그럼 무슨 활동했을까? 무슨 활동했는데 무슨 활동했을까? 이들은 무슨 활동했을까? 바로 이 러일 전쟁에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필요한 건 뭐다? 보급이다.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배도 있고 말도 있고 있겠지만 이 시기에 가장 최신 기술은 기차였습니다.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를 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다? 아니죠. 튼튼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한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했다는 건 일본이. 이 황무지 개관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개관권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한 게 보안회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보안회는 무엇을 했는가? 일본이 우리 조선한테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한 것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이 3번은 여러분들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봅시다.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 등을 설립한 단체를 묻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애국계몽 운동 단체는 총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방금 본 황무지 개관권 요구 철회를 주장한 무엇? 보안회.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강해지자 대한자강회.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의한 정치를 연구하자 헌정연구회. 마지막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쵸, 바로 신간회입니다, 여러분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이 문제는 신민회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특징. 신민회 특징 총 몇 개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나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한가? 공화정은 왕이 없는 공화정을 만들고자 했다. 두 번째는요? 그래, 바로 비밀결사, 시크릿, 이 사진 넣어놨죠, 여러분들? 비밀결사 조직이다. 마지막은 애국계몽운동단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계몽을 시켜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한 거죠. 바로 여기 교육과 산업시설을 신민회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자기 회사인 회사, 책을 만드는 출판업하는 태극서관 등의 회사를 만들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라는 게 신민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신민회는 산업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전쟁 준비와 관련된 인물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시영, 이회영, 이인영 등 6형제들이 어디로 가서? 삼원보로 가서 만든 학교가 신흥 강습소였죠, 여러분들. 바로 신민의 특징은 마지막 특징 무엇이냐? 산업이나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준비도 동시에 with 함께 했다라는 게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들과의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구별되는 특징. 자, 그렇다면 신민회는 왕이 있는 입헌군주정의 바탕을 둔 국가권을 지향했냐? 아까 말을 했었죠. 왕이 없는 무엇?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이란 거죠. 왕이 없는 공화정의 바탕을 둔 국가건설을 지향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신민의 특징을 아냐 모르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뭔가 시기나 특징이나 또는 이 의병의 특징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있나요? 있으면 댓글에다 써주거나 아니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하고 한능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능, 이 조약을 묻고 있네요. 이 조약의 결과를 묻고 있는데 이 조약은 무엇인가? 보면 힌트, 민영환이 나오네요. 그리고 오적을 처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결했다고 합니다. 민영환이 자결했대요. 누가? 민영환이 자결했대요. Why? 왜? Why? 이 조약에 대한 불만이란 거예요. 이 조약의 불만을 갖고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자결했습니다. 바로 이 조약이 무엇인가? 이 조약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지 76쪽에서 봤던 의열투쟁을 떠올려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의열투쟁은 3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상소 올리는 거, 다른 하나는 이제는 저격하는 거, 다른 하나는 바로 자결하는 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먼저 저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상소가 올리는 거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쓴 게 있었고, 마지막 자결은 여기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배경은 을사늑약을 맺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교권을 상실한, 우리의 국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언급하면서 안중근 의사, 이재명 의사 등이 저격하고 암살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영환 장군은 자결을 통해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일야 방성대곡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또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을사늑약의 결과로 오른 것은 바로 을사늑약의 내용을 묻기도 하는 거네요. 을사늑약은 통감부가 설치되었고요. 또 하나가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답은 기역과 디귿. 답 2번이 되는 거죠.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조약일까요, 여러분들? 일본과 조선이 맺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교라고도 합니다.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우리는 이거를 텐진 조약이라 하죠. 텐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조약이다라는 거. 텐진 조약이다. 자, 한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단체를 묻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무엇인지 한번 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해보죠. 먼저 비밀결사라고 하네요. 두 번째,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안창호라는 사람도 나오네요. 양기탁, 이승훈 이런 사람들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이 단체는 그럼 뭐냐? 이런 특징들을 종합했을 때 이 단체는 신민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2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건 어디냐?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김원봉, 여기 나면 김원봉의 의열단. 3번 일제 황무지 개헌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아까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애국개몽 운동단체인 보완회다란 거예요.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신문도 만든 독립협회죠. 이거는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를 설립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라는 거. 자, 신민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민회. 이거 말고 파란색을 넣을게요. 파란색. 신민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민회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비밀결사다. 시크릿이다. 몰래 운영했다. 몰래 운영했습니다. 비밀결사고 이 비밀결사에 가입한 대표적인 사람이 안창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승훈이라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안창호, 이승훈. 두 번째, 이 신민회는요, 어떤 정치체제를 희망했다.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왕이 없는 공화정이라죠. 왕이 없는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 그리고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 운동단체와 다르게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들의 국권을 회복하는 방식은 교육과 산업을 일으키는 것 말고도 교육과 산업 외에도 무엇을 준비했었다? 독립전쟁을 함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민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육과 산업뿐만 아니라 전쟁과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이 특징을 갖는 신민회는 후에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체가 됩니다.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체가 된다는 점이에요. 105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신민회 회원들이 105명이 잡혀가지고 구속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잡히게 되었는가? 바로 데라우치 암살 총독 사건
과 관련돼서 이들이 경찰에 잡히게 된 거예요. 경찰이 105명이 잡히면서 신민회는 결국 해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경제 침탈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는데 경제 침탈에 관련해서는 학습 목표가 총 몇 개인가요, 여러분들? 두 개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시기별 경제 침탈과 대응입니다. 시기별 시기별 경제 침탈과 대응입니다. 시기별로 좀 달라요. 경제 침탈이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각 4개의 시기마다 경제 침탈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침탈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침탈에 대해서 국권을 침탈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애국개몽운동과 의열투쟁, 의병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제 침탈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의 대표적인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고 경제 침탈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별로의 경제 침탈 모습과 그에 대한 대응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화폐 정리 사업과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네,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76년에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최초로 개항을 하게 된 조약. 바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세계 항구를 개항하게 된 조약. 그게 무엇인가요? 자, 바로 강화도 조약을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결과 일본은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개항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 상인들은 이 개항한 곳, 이 개항한 항구 근처에서만, 항구 근처, 개항한 항구 이 안에서만 무역을, 교역을, 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 이후에 이 개항장을 벗어나서 내지로 들어오게 된다. 이 내지가 어디냐? 대표적인 바로 서울이란 서울로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온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날 명동 지역, 명동에 있는 오늘 명동 지역과 을지로 지역, 오늘날 을지로와 명동 일대로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을 벗어나 서울로 내지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내지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가에 관련된 조약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에 우리의 기존 상인들이 있습니다. 기존 조선 상인들이 있습니다. 기존 조선 상인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시전 상인이라고 합니다. 시전 상인. 기존 시전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전 상인들은 이들 간의 상권 다툼 속에서 우리들의 상권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위협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도 만들게 되고 때론 투쟁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꺼져라. 하고 그리고 이제 1890년대쯤에 되면 각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권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금강이나 철도나 그 다음에 다양한 이권들을 뺏어가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전체적인 흐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시기별
시기별 경제 침탈 모습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시기별 경제 침탈. 가장 먼저 1870년대는 아까 말한 개항지 중심, 개항지. 우리가 최초로 세계 항구를 개항했을 때가 조일수호 조약. 다르게 말하면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부산, 원산, 인천을 항구를 열게 되고 그 항구에서만 only 항구에서만 only port 그 항구에서만 개항한 곳에서만 개항지에서만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서 조일, 수호, 조교 부록에 따라 제일은행권이라는 일본 돈이 그 안에서만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땅이 있고 부산이 개항한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 이 부산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통상할 수 있고 외국 돈이 유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만 only 이 개항장 안에서만 여기 이루어지게 되고 외국 돈이 유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플러스 하나 더가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쌀이 곡식이 무제한으로 관세도 안 내고 그대로 일본에 수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880년대 들어서는 내지 통상이 됩니다. 내지 통상. 내지 통상은 다른 말로 하면 개항장 밖이라고 합니다. 개항장 밖. 이 개항장, 여기 보이는 곳에서 보면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only 이 개항장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only 이 개항장 안에서만 했다면 이제는 1880년대에는 우리 안으로 내지로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왜 내지 통상? 여기 보면 내지 통상과 최애국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가? 최애국대를 규정한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거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최초로 최애국대를 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내지에 대한 통상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선이 처음으로 청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개항장 밖으로 내지에서 통상할 수 있는 걸 허용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균등하게 혜택을 나눠갖자라는 최혜국 대우에 따라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모든 서양 열강들이 개항장에서 벗어나 내지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지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에 의해서. 그 결과 청상인과 일본 상인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거. 우리 아까 봤었던 사진 있었죠? 여기에 지도가 있어요. 아까 저 지도 안에서 청과 일본이 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왜? 바로 개항장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내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청과 일본은 서로 간의 상권을 확대해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객주나 보부상 등은 쇠퇴하게 되었고 시전 상인 등의 상권은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청과 일본 간의 상권 경쟁이 이제는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의 무역량이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개항지 내지통상 1870년대, 1880년대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1890년대 가서는 다양한 이권들을 침탈해 가게 됩니다. 다양한 이권들을 침탈해 가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아관파천이 있습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 등 열강들은 최국 대우를 조항을 규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권들을 균등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 대표 중에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철도를 가져가게 되고요. 평안도에는 운산금강을 대한 채굴권을 가져가게 되고 그 외 전차, 전화부설권 등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광산, 삼림 등 채굴권 들고 가게 되고 일본은 경부선에 대한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게 되고 영국은 은산과 운산 구분하셔야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은 여러분들 서울을 우리는 경이라고 합니다. 경인선은 여기 인천을 연결하는 거고요. 경의선은 여기 의주를 연결하는 거예요. 의주. 경부선은 여기는 부산을 연결해요. 부산.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이거에 대한 철도 부설권을 각 열강들이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00년대 가서는 이제는 열강 이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융, 토지에 대해서도 뺏어가게 됩니다. 금융, 돈, 그리고 토지, 땅에 대한 것도 뺏어가게 되는데 먼저 그 대표적인 금융 관련된 것은 화폐 정리 사업이더라 한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 명분은 당시에 유통되던 기본 화폐인 백동화라는 게 백동화. 백동화가 남발이 되면서 화폐 유통의 혼란이 심각해집니다. 돈이 많이 발행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시 재정 고문으로 파견되었던 메가타가 1905년에 주도하게 되면서 화폐를 당시 백동화를 제조하던 전환국을 폐쇄하게 됩니다. 전환 화폐를 만드는 거죠. 화폐를 만드는 곳 전환국을 폐쇄하고 그 외에도 백동화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했다. 백동화를 만들지 않고 공급을 줄이고 그리고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일본의 돈이 우리나라에 유통하게 되니까 경제를 일본이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돈을 갖고 있던 백동화를 기본으로 갖고 있던 한국 상인들과 은행들은 다 파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돈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거액의 부채도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지들을 뺏어가게 되는데 그 토지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 토지들을 모두 다 뺏어가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1870년대부터 해가지고 1900년대까지 이 시기의 흐름 속에서 경제를 침탈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경제를 침탈해가는 모습. 가장 먼저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하다가 개항장 밖으로 내지로 들어와 통사하게 되었고 밖에서 통사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와 누구 간의 갈등이 많이 심했다. 청과 일본 간에 심했다. 그러나 나중에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내지통상의 우월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890년대 가서는 다양한 이권들을 이제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독일 등이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금강 채굴권, 전기, 전자 등에 관련된 기기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1900년대에 와서는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 토지들을 침탈해 가게 됐는데, 그 금융을 침탈하기 위해서, 금융을 자본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토지들을 수탈해 가면서 토지를 관리하는 동양 석식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별로 침탈 모습이 있다. 이런 침탈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보고만 있었는가? 당연히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침탈에 대해서 나름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대응은 요겁니다. 자, 한번 이 사진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뭐라고 적혔나요, 여러분들? 자, 보면 방곡명이라는 방곡명. 방곡명은 뭐냐?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막았냐? 우리나라 관리들은 왜 쌀을 나가지 않도록 막았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당시에 쌀이 매우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유출됐다는 거예요. 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싼 값에 일본에서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그 무관세에 따라 무제한으로 유출된 그 조약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조일무역규칙이었습니다. 조일무역규칙에 따라서 조일무역규칙에 따라서 쌀이 무제한으로 유출이 된다는 유출. 쌀이 무제한으로 유출된다는 거. 쌀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쌀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쌀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쌀이 높아지게 되니 농민들은 죽어나가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선 세금을 걷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조일무역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일통상장정이랍니다. 조일통상장정 안에는 무엇이 규정되는가? 조일통상장정 안에는 방곡명 규정을 넣게 됩니다. 방곡명 규정을 넣어서 한 달 전에 미리 우리 일본 공사한테 말해달라니까.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너희들 쌀 수출 막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으로 조병식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라는 인물은 방곡령을 내려가지고 쌀 수출을 막고자 했으나 그러나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조일무역규칙에 따라서 쌀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쌀이 유출되는 경제적 침탈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침탈을 당하고 있었다? 무슨 침탈? 쌀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82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맺어서 방곡력 규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쌀 유출을 막고자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대응은 실패했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설명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상권이야, 상권. 상권을 말하는 상권. 다르게 말하면 땅 따먹기. 땅 따먹기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땅 따먹기. 쉽게 말해줄게요. 이 서울 땅이죠, 서울 땅. 한양이에요, 한양. 서울, 여기가 서울입니다. 이 서울의 땅 안에는 우리나라 시전 상인들이 있습니다. 시전 상인들. 시전 상인. 우리 서울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던 기존 상인들입니다. 기존 상인들, 시전 상인. 이 전체가 시전 상인들의 땅입니다. 이 백. 시전 상인들이 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 안에서 시전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시전 상인들이 이 땅 안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전 상인들은 이 상권을
잃게 됩니다. 상실하게 돼. 상권을 상실하게 된다. 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Why? 왜? Why? 왜? 왜 그럴까? 왜 상실하게 됐을까? 바로 1880년대에 개항장에 있던 외국 상인들이 이 내지로 안으로 내지로 들어왔다라는 거야. 개항장에서 나와서 개항장 밖으로 나와서 서울 내지로 들어와 통상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나라들이 어딘가? 바로 저거 아까 배운 청과 일본이야. 대표님 청과 일본이 이 내지로 들어와서 둘이 이 상권을 두고 싸우게 된다는 거야. 상권을 두고 이 둘이 싸우게 된다는 거야.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내지로 들어와서 시던 상인들의 상권을 빼앗아 자기들만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데 청일 간에 갈등하게 되면서 점차 시던 상인들의 상권을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점차 상권을 상실해 간다. 잠식해 간다는 거예요. 점차 상권을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청과 일본이 내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전 상인들의 상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상권을 이래서 시전 상인의 상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상실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먼저 회사를 만들어. 상회사. 대표적으로 대동상해와 상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동상해와 장통상해 등을 만들고 또한 상업활동도 개선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현금 지불하는 거 말고도 QR코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한 배달도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지 전통시장의 상권이 살아나는 것처럼 시전 상인들도 새로운 상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업활동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는 대한우선협동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운송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외에는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고 상회사를 설립하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상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대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철시라고 합니다. 철시. 철시는 시장문을 닫고 저항하는 거고 이 철시를 주도한 단체가 어디냐? 바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거예요.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곳이 철시를 주도하게 된다. 한국중앙총상회는 내지통상으로 상권을 상실하게 되니 이 상권을 보호받고자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어 시장문을 닫고 시장을 열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는 기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업. 회사를 만드는 회사 설립 관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가? 바로 다양한 이권들을 빼앗아 간다. 이권과 자본을 침탈해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아이템. 삼성전자를 만들려고 하면 전자에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백종원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당 관련된 음식 재료들을 만드는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광산을 활용한 기업 또는 철도를 활용한 기업 등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템들이 철도나 광산이나 산림 등 그 아이템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쵸?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 열강들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남은 거라도 활용해서 우리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회사인 금융, 운송, 제조 등을 만들게 되는데 금융에서 대표적인 게 은행들, 은행. 대한천일은행, 조선은행 등을 만들게 되고 운송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대한우선 협회 같은 거 그리고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쌀이나 옷감 등을 만드는 회사 등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1890년대 말 이후구나. 이걸 통해서 1890년대 말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교과서 144쪽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업 때 했으니까요. 일단 이게 뭐냐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왜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1300만 원이라는 국가의 빚, 네. 국가의 빚이 형성되었다는 13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3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는가? 그거는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 비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업 진행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 빌려온 것을 한 번만 했는가?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빌려왔고 그게 1300만 원, 오늘날로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서울로 전국 확산됐을 때 만든 게 이제는 국채보상기성회입니다. 국채보상기성회가 서울 전국에서 만들어서 활동이 진행이 되고 또한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담배를 끊어가지고 담배 끊은 아낀 돈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해볼게요.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이런 경제 침탈 속에서 개항지 안에서 온리 개항장 온리 이 안에서만 하다가 개항장 밖으로 또는 내지통상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개항장이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는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개항장 밖 내지통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철시, 투쟁도 하기도 하고 상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하기도 했다. 개선. 이때 철시했을 때 대표적인 단체가 무엇이다? 황국중앙총상회라는 황국중앙총상회가 철시를 통해서 이러한 내지통상 상권 침략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거죠. 1890년대는 다양한 이권들을 침탈하였다. 이권 침탈. 이 이권 침탈에 아까 봤던 게 이제 경의선, 경부선 등 철도나 금강 등 이권을 빼앗아 갔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회사를 만들자. 다양한 회사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만든가? 금융회사. 금융보다 은행에서 은행. 또는 운송회사 또는 이제 제조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권 침탈에 저항을 했고 그리고 1900년대에서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본을 빼앗아 가려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토지도 침탈해 갔다라는 토지 침탈.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이나 또는 보완회
농광회사 를 만들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항을 했다는 거고, 이게 이번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이번 단원의 중요한 것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이 어느 시기나요?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파악해두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학습지를 한번 확인해 봤을 텐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청과 일본이 있습니다. 청의 무역은 1886년부터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점차 무역 비율이 낮아지다가 1894년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시점 1886년과 그다음에 1894년 각 시기별로 무슨 일이 있었겠네. 무슨 일 있었길래 이런 무역의 변화가 있냐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 먼저 첫 번째로 1885년 이후부터 청나라는 내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항장 밖에서 무역 활동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다? 달달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란 거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면서 청나라의 무역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게 된 이 시점, 뚝 떨어지게 된 189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청과 일본이 싸운 청일 전쟁이 있었다. 청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무역 비율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해석할 수가 있겠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항 직후 일본이 조선과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나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이후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 체결 이후 무역 비중이 차츰 높아졌다. 왜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뭔데요? 개항장 밖으로 간다. 내지 통상이죠.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청의 비중이 점차 커졌다가 1894년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무역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변화가 왜 발생했는가를 시기를 통해서 그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 3가지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